윤서연, 아니, 지금의 박지수는 거친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동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숨을 죽인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불안감으로 엮인 얇은 유리 세공품 같았다.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매 순간을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그녀 곁에는 5살배기 딸 민지가 세상의 어둠이라곤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서울을, 아니, 지옥과도 같았던 SJ그룹의 그림자를 떠나온 지 꼭 6년이 흘렀다. 박지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녀는 작은 해안가 카페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낡고 볕이 잘 들지 않는 월세방이었지만 민지의 웃음소리가 그곳을 유일한 안식처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도했지만 기도는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서연은 민지를 바라보며 종종 강지훈을 떠올렸다. 그의 다정했던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반드시 돌아올게.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서연은 거대한 권력의 이빨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날 오후 비극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민지가 동네 놀이터의 낡은 미끄럼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지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를 보자 서연은 이성을 잃을 만큼 공황에 빠졌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동네 의원으로 달렸다. 하지만 의사는 상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네요. 흉터가 남지 않으려면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강릉시의 종합병원으로 가보세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종합병원, 기록이 남는 곳.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릉의 병원 응급실은 혼잡했다. 서연은 박지수라는 이름의 가짜 신분증을 내밀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민지는 다행히 울음을 그치고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치료실로 들어갔다. 서연이 초조하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미처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 로비 한쪽에서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저희 병원은 최근 소아과 병동을 새롭게 단장하여 지역 방송국에서 병원의 시설을 홍보하는 좋은 소식 코너를 촬영 중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바로 그때 치료를 마친 민지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나왔다. 이마에 하얀 거즈를 붙인 민지가 카메라맨의 눈에 띄었다.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카메라맨이 무심코 렌즈를 돌렸다. 어머, 귀여워라. 아가, 다쳤는데도 씩씩하네. 리포터가 웃으며 민지에게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갔다.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안 돼요. 그녀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가 민지를 품에 안고 카메라를 등졌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격한 반응에 스태프들이 당황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서연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찍지 마세요. 제발. 아이를 찍지 마세요. 그녀는 수납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민지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단 몇 초였을까? 과연 그 장면이 방송에 나갈까? 아니, 나간다고 해도 누가 알아보겠는가? 하지만 6년간 쌓인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지는 방금 수술을 마친 상태였다. 며칠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 그녀는 그저 그 짧은 순간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정확히 닷새 후였다.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거셌다. 서연은 카페 일을 마치고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기러기, 낡은 그녀의 집문 앞에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음산하게 서 있었다.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가난한 어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차들이었다.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녀는 6년 만에 다시금 깨달았다. 민지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왜 그래? 저 아저씨들 누구야? 서연은 민지를 자신의 등 뒤로 급히 숨겼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가장 익숙하고도 끔찍한 얼굴이 나타났다. 최 이사. 강태환 회장의 수조기자, SJ그룹의 해결사, 6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조금도 늙지 않았다. 여전히 틈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감정이라곤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서연을 마치 길에서 발견한 벌레를 보듯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오랜만이군, 윤서연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뚫고 서연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박지수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그는 그녀의 본명을 정확히 불렀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퇴로를 막아선 뒤였다. 무슨 일이시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민지를 감쌌다. 최 이사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닷새 전 병원 로비에서 찍힌 뉴스 화면이었다. 이마에 거즈를 붙인 민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이 아이인가? 최 이사가 물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최 이사는 태블릿을 집어넣고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본론을 꺼냈다. 회장님께서 찾으셨네. 6년 동안 용케도 숨어 다녔더군. 하지만 이제 그 연극도 끝났어.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은 민지를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다. 오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면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제발 저희 모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은 최 이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돈, 그는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가진 돈 따위가 SJ그룹에 필요할 것 같나? 그는 다시 품을 뒤져 이번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회장님의 마지막 자비시다. 여기 내 명의로 된 통장과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다.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지.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다 뭐예요? 최 이사의 눈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겨. 그러면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앞으로는 모른 척 해주시겠다더군. 네가 6년간 저지른 일에 대한 보상치고는 과분하지. 뭐라고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이를 넘기라니 미쳤어요? 당신들 제정신이야? 민지는 내 딸이야. 내 목숨이라고. 돈 따위 필요 없어. 당장 꺼져.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최 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서연의 반응이 지겹다는 듯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윤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강지훈 상무가 죽은 뒤로 넌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어. 그래서 6년간 내버려 둔 거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달라. 그 아이는 강지훈의 유일한 핏줄이야.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민지는 내 딸이야. 강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 헛소리. 최 이사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우리는 이미 모든 확인을 끝냈다. 병원에서 채취한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으니까 그 아이는 강지훈의 딸이 맞아. 그리고 그 말은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 아이가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뜻이지.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유일한 후계자. 그 끔찍한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태환 회장.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이 자신의 핏줄, 자신의 제국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바로 자신의 딸 민지였다. 선택은 두 가지다. 윤서연. 최 이사가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네가 그토록 아끼는 아이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든가. 회장님은 그 아이를 필요로 하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은 세단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강태환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꼈다. 6년간의 도피는 끝났다.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민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었다. 유일한 후계자. 그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얼음 송곳처럼 밝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지고 오직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그녀의 고막을 찢어발겼다. 민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리 없었지만 엄마의 품이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서연의 마비된 이성을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가리듯 더 세게 끌어안으며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맹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헛소리 하지 마. 지훈 씨는 살아있어. 그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게 놔둘 것 같아? 그가 돌아오면 당신들은 끝장이야.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최 이사는 대답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동정심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지독한 경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모르고 있었군. 하긴 6년이나 쥐새끼처럼 숨어 지냈으니 알 턱이 없었겠지. 무슨 소리야. 서연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내렸다. 최 이사는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지훈 상무 5년 전에 죽었어. 스위스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였지.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사고였네. 쿵,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6년 전 그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 약속 하나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왔다. 그가 자신들을 찾지 못한 것은 강태환 회장의 감시 때문일 거라고. 언젠가는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자신과 민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거짓말. 당신들은 날 속이려고, 날 절망에 빠뜨리려고. 서연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최 이사는 주머니에서 접힌 신문기사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다. SJ그룹 강지훈 상무 알프스 상공서 비행기 추락.
실종 추정. 5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기사의 글자들이 뭉개졌다. 그가 죽었다. 5년 전에 그녀가 민지를 낳고 홀로 두려움에 떨며 그를 기다리던 그 시간 내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 잔인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간신히 버티게 했다. 최 이사는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강지훈 상무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자식도 없었어. 회장님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5년간 비밀리에 내 행방을 추적해 오셨지. 그리고 마침내 병원 CCTV에 찍힌 저 아이를 발견한 거다. 그는 서연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민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아이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SJ그룹의 핏줄이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제국을 이끌 유일한 후계자다. 강태환 회장님은 핏줄을 이어야만 해. 그분께 저 아이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필요의 대상이야. 서연은 깨달았다. 강태환 회장은 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조를 이어갈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다. 민지는 그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SJ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계속 돌릴 핵심 부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부품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그 노인은 무슨 짓이든 할 터였다. 공포가 그녀의 뼈를 타고 스며들었다. 그녀는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민지를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었다. 안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지를 안고 뒷걸음질 쳤다. 내 딸이야. 내 딸한테서 떨어져.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 모두 불법 감금이야. 최 이사는 그녀의 발악을 비웃었다. 경찰? 이 동네 파출소 순경들이 SJ그룹 법무팀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윤서연 씨. 현실을 직시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는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 아까 제안한 돈을 받고 순순히 아이를 넘겨. 그게 네가 아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다. 싫어. 죽어도 못 보내. 서연은 악을 썼다. 최 이사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서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엄마, 민지가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다들 뭣들 하는 거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골목 어귀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동네 슈퍼마켓의 박 사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주장을 보던 곳의 주인이었고 민지를 유난히 예뻐하던 사람이었다. 웬 시커먼 양반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애 엄마를 겁주고 있어. 당장 안 물러서 경찰 불렀어. 박 사장은 허세를 부리듯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통화 중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소란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강제로 아이를 빼앗다가는 일이 시끄러워질 터였다. 그는 다가오던 부하들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쯤하지. 하지만 명심해라, 윤서연. 넌 절대 도망칠 수 없어. 이 좁은 나라 어디에 숨든 우리는 하루 안에 널 찾아낼 테니까.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거다. 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아이를 데려올 테니. 최 이사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훑어본 뒤 차에 올라탔다.
세대의 검은 세단은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빠져나가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만이 방금 전의 악몽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 사장이 놀라서 달려왔다. 지수 씨, 괜찮아요? 저놈들 누구야? 빚쟁이들이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민지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최 이사의 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넌 절대 도망칠 수 없어.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 민지의 옷가지와 비상금을 쑤셔 넣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이미 집 앞에는 어제와는 다른 두 명의 남자가 감시하듯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막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뿐이었다. SJ의 네트워크는 이미 거미줄처럼 이 작은 마을 전체를 올가맨 뒤였다. 이튿날 아침 정확히 9시에 그녀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서연 씨 되십니까? SJ그룹 법무팀 소속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기계처럼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환 회장님의 명을 받아 강민지 양에 대한 친자인지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이준영 변호사는 감정 없이 법률 용어들을 쏟아냈다. 강민지 양은 고 강지훈 상무님의 유일한 직계 비속임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SJ그룹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윤서연 씨는 지난 6년간 상속권자의 존재를 고의로 은닉했으며 현재 직업 및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양육 환경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거짓말. 당신들 마음대로 꾸며낸 거잖아.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발송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 아침 10시 뉴스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윤서연 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TV를 켰다. 마침 10시 종합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SJ그룹의 숨겨진 후계자가 6년 만에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 강지훈 상무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이의 생모인 윤모 씨는 화면이 바뀌고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서연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떠올랐다. SJ그룹 후계자 6년간 숨긴 생모, 거액의 양육비 요구 정황,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가 이어졌다. 윤 씨는 과거 강 상무님과 잠시 교제했으나 강 상무님 사후 6년간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최근 저희 측에서 아이를 찾자 윤 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을 아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과 꽃뱀, 협박 같은 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작정이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잔인하고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윤서연을 집어삼켰다. 아침 뉴스가 방아쇠였고 인터넷은 총알이었다. 그녀가 박지수로 살았던 6년의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꽃뱀, 협박범,
정신병자라는 끔찍한 주홍글씨가 되어 전국에 낙인 찍혔다. 그녀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웃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어제까지 민지를 보며 웃어주던 슈퍼마켓 박 사장조차도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피했다. 작은 어촌 마을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문 앞을 지키는 남자들은 사라졌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SJ그룹이 뿌려놓은 가짜 뉴스라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온 동네를 뒤덮고 있었다. 서연은 민지를 품에 안고 낡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는 엄마의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불안해했다. 엄마, 밖에 안 나가? 놀이터 가고 싶어.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칠 것인가? 어디로? 최 이사의 말처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들의 눈을 피할 곳은 없었다. 설령 해외로 도망친다 해도 SJ의 영향력은 그곳까지 뻗칠 터였다. 그녀는 지난 6년처럼 또다시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어둠 속에서 민지를 키워야 할까? 평생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까? 그때 민지가 맑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까 뉴스에서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아니지?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데. 아이의 순진한 믿음이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민지를 지키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지에게 너의 엄마는 도망자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그녀는 쥐가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였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절망과 공포가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단순히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죽은 지훈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민지가 SJ그룹의 부품이 아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그녀가 가진 무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였다. 거대 통신사 총수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고 승소한 변호사. 사람들은 그를 재벌 저격수 혹은 미친 개라고 불렀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돈을 챙겨들고 민지의 손을 잡았다. 집주인에게는 병원에 다녀온다고 둘러댄 뒤 그녀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다행히 SJ는 그녀가 반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감시가 허술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며 꼬박 하루가 걸려 서울에 도착했다. 김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화려한 법무법인들이 모여있는 서초동이 아닌 낡고 허름한 구로동의 한 상가 건물 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정의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그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서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랐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가 훅 끼쳤다. 사무실 안은 전쟁터처럼 어지러웠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기록들이 책상과 바닥을 점령하고 있었고, 유일한 여직원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민주는 그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치고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기, 김민준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깊게 팬 미간의 주름과 피로에 젖은 눈은 그를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했다. 그는 서연과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상담 예약하셨습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예약 안 하셨으면 저기 명함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나. 그는 귀찮다는 듯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윤서연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이름에 김민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그녀를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요즘 아주 유명하신 분이 여긴 어쩐 일로 SJ 그룹에서 보낸 스파이라도 되시나? 아니면 내 사무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취재하러 온 기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를 여직원 근처의 작은 의자에 앉히고는 김민준의 책상 앞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SJ그룹과 싸워주실 변호사님이요. 김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온 세상이 당신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더러 그쪽 변호를 맡아달라. 내가 아무리 미친 게 소리를 들어도 질 게 뻔한 싸움에 내 평판을 걸진 않습니다. 뉴스가 다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서연이 차갑게 맞받아쳤다. 변호사님은 재벌들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김민주는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댔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시죠. 뉴스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6년 전의 기억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토해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을 어떻게 만났는지, SJ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미대생으로 다가왔던 그와의 첫 만남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강태환 회장은 저희 사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훈 씨를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래서 도망이라도 쳤다? SJ 그룹 후계자가 사랑의 도피를? 신파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군. 그의 냉소는 여전했다. 서연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밀어놓았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임신으로 배가 부른 서연과 그런 그녀를 더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끌어안고 있는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재벌 후계자나 꽃뱀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두 남녀만이 존재했다. 이건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지훈 씨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스위스의 작은 교회에서 둘만의 결혼 서약을 한 날이죠. SJ는 이 사진의 존재를 몰라요. 제가 가진 유일한 원본입니다. 그녀는 이어 편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서연아, 아버지가 내 뒤를 캐기 시작했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스위스에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먼저 가 있어. 내가 아버지의 오물들을 정리할 증거를 거의 다 모았어. 이것만 해결하면 우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 며칠 뒤에 경비행기로 바로 날아갈게. 민지당 씨 태명과 함께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김민주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미간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아버지의 오물들, 증거, 경비행기. 이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터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이 편지,
강지훈 상무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보낸 겁니까? 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닷새 뒤 그는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했죠. 서연의 목소리에 증오가 서렸다. 전 그때까지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김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권 다툼이 아니었다. 만약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강지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SJ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강태환 회장에 의한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서연 앞에 멈춰 섰다. 윤서연 씨, 당신 지금 거대한 괴물의 멱살을 잡고 있다는 걸 압니까? 이건 양육권 소송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당신이 이기면 모든 걸 되찾겠지만 지면 당신과 저 아이는 말 그대로 삭제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알아요.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지훈 씨를 위해서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김민주는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그 눈 속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좋아. 미친 개 소리 한번 제대로 듣게 생겼군. 그가 픽 웃었다. 이 사건 내가 맡겠습니다. 그는 즉시 여직원에게 소리쳤다. 미스 김, 지금 진행 중인 거 다 스톱. SJ그룹 강태환 회장,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장 준비해. 그리고 윤서연 씨,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강지훈 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서연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지옥 같은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 민지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엄마와 변호사의 결의에 찬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양육권 분쟁의 첫 번째 신문기일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작은 조정실은 SJ그룹이 동원한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들과 그에 맞선 김민준 변호사,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선 윤서연의 긴장감으로 터져나갈 듯했다. 서연은 민지를 아동보호기관에 잠시 맡겨두고 이 자리에 섰다. 아이에게 이 추악한 광경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강태환 회장님은 피신청인 윤서연 씨에게 아이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SJ 측의 수석 변호사인 이준영이 매끄럽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법정을 장악했다. 오히려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지난 6년간 아이의 존재를 숨겨왔으며 이는 명백한 보호라고요? 김민준이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이 엄마를 언론을 동원해 꽃뱀으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보호 방식입니까? 재판장이 즉시 제지했다. 김민준 변호사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이준영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었다. 김 변호사님의 흥분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이것은 피신청인 윤서연 씨가 지난 6년간 거쳐온 거주지 목록과 직업 변동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단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른 적이 없으며 직업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 식당, 종업원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윤서연 씨는 극심한 감정 기복과 대인 기피증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강릉 소재 병원의 소견서입니다. 서연은 경악했다. 민지가 다쳤을 때 방문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그저 이 말을 꿰맨 것뿐인데 어느새 정신과적 소견이 둔갑해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전 그런 진료 받은 적 없어요. 저건 다 조작된 거예요. 이준영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피신청인이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 또한 저희가 우려하는 정신적 불안정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5살배기 아이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요? SJ의 전략은 명확했다. 그들은 서연을 돈에 눈이 먼 불안정한 미혼모로 규정하고 강태환 회장을 손녀를 안타깝게 찾는 조부로 포장했다. 김민주는 침착하게 반격했다. 재판장님, SJ 측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강압과 불법 사찰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또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정신과적 소견을 내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증거 조작입니다. 그렇다면 윤서연 씨가 안정적인 양육자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준영이 받아쳤다. 통장 잔고도, 번듯한 직장도, 심지어 거주할 집조차 없는 분이 수십조 원대그룹의 후계자를 키우시겠다? 그 아이가 앞으로 받아야 할 교육과 상속 문제를 과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논점은 교묘하게 엄마의 사랑에서 재벌 후계자의 관리로 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돈. 결국 모든 것은 돈이었다. 그녀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민지를 사랑할 자격조차 박탈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조정실의 공기는 서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신문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은 더욱 끔찍했다. SJ가 미리 뿌려놓은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윤서연 씨, 아이, 양육권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강지훈 상무님이 돌아가신 걸 5년 동안 몰랐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는데 아이 학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서연은 플래시 세례에 눈을 뜰 수 없었다. 김민준이 그녀를 감싸고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차 안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저놈들 작정하고 나왔어. 재판부를 완벽하게 흔들어 놨다고. 강릉병원까지 손을 써뒀을 줄이야. 이제 어떡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이대로 민지를 빼앗기게 되는 건가요? 김민주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차창을 조금 열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들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판을 뒤집을 카드를 꺼내야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양육권 소송은 저들의 연막전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강지훈 상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야. 그걸 밝혀내면 양육권 따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강태환 회장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해야 해. 그날 밤부터 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을 임시 숙소로 내주었다. 서연과 민지는 사무실 구석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다. 낮에는 김민준의 보조 사무원으로 일하며 사건 자료를 정리했고, 밤에는 김민준과 함께 5년 전 강지훈의 행적을 쫓았다. 한편 SJ그룹의 압박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최 이사는 김민준을 직접 찾아왔다. 그는 텅 빈 사무실을 경멸하듯 둘러보며 거액이 든 돈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김 변호사, 듣자 하니 똑똑한 양반이라던데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하나?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야. 김민주는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쓰레기 치우라고 내 사무실까지 직접 행차하신 겁니까? 최 이사님, SJ그룹은 해결사가 참 한가한가 봅니다. 최 이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윤서연이 얼마를 주기로 했지? 그 10배를 주겠네. 아니, 100배도 줄 수 있어. 깨끗하게 손대.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야. 사는 길? 김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들이 강지훈 상무에게 살기를 줬던 방식대로 말인가? 미안하지만 난 내 목숨값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서 말이지. 그 돈 들고 당장 꺼져. 다시 한번 내 사무실에 발을 들였다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해 버릴 테니까. 최 이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김민준.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최 이사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김민준의 주변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몇 안 되는 의뢰인들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거나 거래처가 끊겼다. 심지어 김민준의 사무실 건물주에게까지 압력을 넣어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6년간 거쳐왔던 곳들을 최 이사의 사람들이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잠시 일했던 카페의 사장은 있지도 않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고향 친구는 남편의 직장에서 좌천당했다. SJ는 서연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녀를 돕는 모든 이들을 파멸시키려 했다. 서연은 김민준에게 무릎을 꿇었다. 변호사님, 저 때문에 변호사님까지 위험해지셨어요. 이젠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이런 피해까지.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작 이딴 협박에 굴복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저들이 저렇게 발악한다는 건 우리가 진짜를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지훈이 죽기 직전 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강지훈의 개인 비서였던 오정민 실장. 그는 강지훈의 사고 직후 막대한 퇴직금을 받고 홀연히 사라졌다. SJ는 그가 충격으로 요양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지난 5년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민준과 서연은 그가 강지훈의 비밀, 즉 아버지의 오물에 대한 증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오정민을 찾아야 해. 그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김민준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의 출입국 기록, 금융 거래 내역을 뒤졌다. 하지만 그는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한편 법정 밖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자애로운 조부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는 사재를 털어 거대한 소아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하나뿐인 손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연기했다. 대중의 여론은 다시 그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민지를 위한 화려한 방을 꾸며놓고 그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최고급 유기농 침대, 수천만 원짜리 장난감, 전담 보모와 교사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불안정한 생모에게서 구출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난한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강태환 회장 집무실. 그는 이준영 변호사와 최 이사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재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다음 신문에서 윤서연의 과거 행적 몇 가지만 더 터뜨리면
양육권은 확실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준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강태환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양육권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그 계집애가. 감히 내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고 다니는 게 문제라고. 그의 눈이 최 이사를 향했다. 김민준이란 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지? 최 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생각보다 질긴 놈입니다. 하지만 오정민만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태환은 돋보기를 들어 서류를 살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오정민은 절대 찾을 수 없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 하지만 그는 틀렸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강지훈이 남긴 편지와 스위스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사진 속 배경에서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강지훈과 그녀가 묵었던 스위스 샬레의 간판. 그 간판에 적힌 희미한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리고 그 샬레의 오래된 방명록에서 강지훈의 서명 바로 아래에 적힌 이름을 발견했다. 오정민, 변호사님. 서연이 다급하게 김민준을 불렀다. 찾은 것 같아요. 오정민 실장. 그도 스위스에 있었어요. 지훈 씨가 사고 나기 바로 전날까지.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오정민은 사고 현장에 없었다. 그는 사고 직전 휴가를 받아 한국에 있었다고 알려졌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스위스. 김민준은 지도를 펼쳤다. 그가 만약 살아있다면 강태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강지훈의 흔적이 남은 곳에 숨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에 꽂혔다. 강지훈이 마지막 편지에 언급했던 서연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그 안전가옥. 그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강지훈과 오정민, 그리고 이제 서연과 김민준뿐이었다. 스위스 체르마트 인근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샬레, 첼리트. 강지훈이 안전가옥이라 불렀던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오두막이었다. 김민준은 그곳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며칠간 잠을 포기했다. 그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네트워크에 빚을 져가며 스위스 현지의 부동산 기록과 비공식 거주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모든 것이 도박이었다. 오정민이 그곳에 있다는 보장도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이 찾아낸 사진 속 단서와 강지훈의 마지막 편지는 그곳이 유일한 희망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준은 서연과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보다 더 안전한 과거 그가 도왔던 갱생 청소년 쉼터의 비밀 숙소로 옮겼다.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곳이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가지 마요. 아무도 믿지 마. 나 말고는. 김민주는 스위스로 떠나기 전 서연에게 신신당부했다. 그의 비행기 값과 체류비는 사무실에 얼마 남지 않은 운영 자금을 몽땅 털어 마련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차가운 스위스의 공기를 가르며 김민주는 낡은 렌터카를 몰아 눈 덮인 산길을 올랐다. 마침내 나타난 샬레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다. 하지만 굴뚝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접근했다. 인기척을 느낀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구야? 당장 꺼져. 문이 거칠게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의 깡마른 남자가 사냥용 엽총을 그에게 겨누었다. 5년 전 사진 속에서 보았던 깔끔하고 지적인 강지훈의 비서 오정민 실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야수처럼 보였다. 누가 보냈어? 강태환이 보낸 놈들이냐? 진정해요, 오정민 씨. 김민주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난 한국에서 온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을 구하러 왔소. 오정민은 그 말을 비웃었다. 구하러 와. 5년 동안 숨어 지낸 나를? 웃기지 마. 강태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무덤뿐이야. 김민주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던졌다. 강지훈과 서연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정민의 눈이 사진에 멎는 순간 그를 지탱하던 격렬한 분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윤서연 씨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김민주는 오정민의 흔들리는 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강지훈의 마지막 편지를 내밀었다. 오정민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강지훈의 필체를 확인한 순간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공포와 죄책감,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김민주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한참을 울던 오정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내가 죽였어. 상무님을 내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요. 강지훈 상무님이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했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오정민은 놀란 눈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강지훈 상무는 당신을 믿었으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김민준의 확신에 찬 말에 오정민은 무너진 둑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강태환 회장은 수십 년간 SJ그룹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그 돈은 정관계 로비, 경쟁사 불법 사찰, 심지어 해외 범죄 조직과의 검은 거래에도 사용되었다. 강지훈 상무는 우연히 그 지옥도의 입구를 발견했다. 상무님은 처음엔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자수하라고. 하지만 강 회장은 코웃음 쳤죠. 오히려 상무님을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 취급하며 감금하려 했습니다. 오정민은 치를 떨었다. 강지훈은 그때부터 결심했다.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그는 오정민과 함께 비밀리에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 불법 거래 녹취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등 핵심 증거들을 모았다. 그것은 SJ그룹을, 아니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증거를 이용해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고 서연과 민지를 지킬 생각이었다. 사고 당일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정민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상무님은 모든 증거의 사본을 제게 넘기시며 불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 실장, 아무래 F도 아버지가 내 움직임을 눈치채신 것 같아. 이 비행기 왠지 타면 안 될 것 같군. 강지호는 오정민에게 당장 이곳 안전가옥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증거를 지켜.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되면 서연이를 찾아 어떻게든 그녀와 아이를 지켜줘.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오정민은 떠나기 싫었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강지훈의 경비행기는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정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최 이사가 그놈이 손을 쓴 겁니다. 현지 정비업체를 매수해서 고도계와 연료 개통에 손을 댔어요. 상무님은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는 5년 전 그날의 공포를 다시 겪는 듯 몸을 떨었다. 김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했다. 증거는, 그 증거는 가지고 있어? 오정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샬레의 벽난로 뒤편 헐거운 벽돌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케이스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김민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고용량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비밀 장부, 원본, 상무님의 모든 것, 그리고 제 모든 것이. 김민주는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수십조 원짜리 제국의 무게가 아니라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과 한 여자의 절박한 삶의 무게를 느꼈다. 오정민 씨,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정에 서야 해요. 김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정민은 경기를 일으켰다. 안 돼요. 난 못 가. 강 회장이 날 죽일 거야. 김민주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지켜주겠소. 스위스 당국과 공조해서 당신을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즉시 이송시킬 거요. 당신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순간 강태환은 끝장이야.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어. 이게 당신이 강지훈 상무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야. 오정민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간의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을 끝낼 시간이었다. 한편 한국의 강태환 회장은 초조하게 법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두 번째 신문 기일이었다. 이준영 변호사는 여전히 서연의 양육 자격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재판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김민준이 스위스로 떠나기 전 강지훈 상무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흘렸기 때문이었다. 기사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그 매체에서 SJ그룹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강태환을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회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최 이사가 강태환에게 낮게 속삭였다. 김민준 놈이 오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강태환의 늙은 눈에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김민준 같은 놈이 아무 이유 없이 가장 중요한 재판에 불참할 리가 없었다. 찾아내. 당장 그놈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 바로 그때 강태환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방금 스위스 인터폴에서 공문이. 강태환은 공문을 빼앗아 들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5년 전 발생한 강지훈 상무 경비행기 추락 사고 관련 재수사 착수 및 관련자 오정민 씨 신병 확보. 강태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정민, 그놈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그놈을 찾아냈다. 모든 것이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법적인 승리는 물 건너갔다.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회장님, 최 이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강태환은 순간 짐승 같은 눈빛으로 돌변했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법, 증거, 다 집어치워. 그가 최 이사의 멱살을 잡고 고함쳤다. 그놈들이 내 제국을 무너뜨리기 전에 난 내 핏줄을 되찾아야겠다. 그 아이만 있으면 돼. 그 아이만 내 손에 있으면 그놈들도 감히 날 어쩌지 못해. 당장 그 계집애와 아이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내 눈앞에 데려와. 강태환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민지를 인질로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최 이사는 회장의 광기 어린 명령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이미 김민준이 서연을 숨긴 쉼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는 즉시 수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움직인다. 목표는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 방해하는 것들은 누구든 처리해. 거대 재벌 총수의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납치 명령이 떨어졌다. 윤서연은 그 쉼터가 결코 완벽한 피난처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김민준이 떠난 후 그녀는 낡은 숙소의 문에 여분의 빗장을 걸고 창문에는 작은 깡통을 매달아 두었다. 6년간의 도피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다. 민지는 엄마의 불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간이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깡통 하나가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서연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잠금 장치를 풀려다 건드린 것이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엄마, 잠결에 뒤척이던 민지가 웅얼거렸다. 서연은 즉시 아이에게 달려가 입을 막고 속삭였다. 쉬. 민지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이건 숨바꼭질이야. 그녀는 아이를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비상용 경보기를 손에 쥐었다. 그가 신뢰하는 사설 보안업체와 직통으로 연결된 그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기 직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라 흔들렸다. 그들은 창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동시에 침입을 시도했다. 문 열어.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경보기를 눌렀다. 동시에 그녀는 무거운 철제 캐비닛을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엄마, 무서워. 침대 밑에서 민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찾았다.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 문짝이 거대한 힘에 의해 쪼개지기 시작했다. 최 이사가 보낸 자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문틈이 벌어지고 쇠지렛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서연은 절망했다. 보안업체는 언제 오는가? 이대로 끝인가? 그녀는 방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문이 완전히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아이는 어딨어? 한 놈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콜록, 인연이 남자가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는 사이 다른 한 놈이 침대 밑을 발견했다. 그가 민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방 밖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기다리던 사설 보안업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김민주는 이중에 덫을 놓았던 것이다. 그는 보안업체뿐만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광역수사대의 한 형사에게 개인적으로 이 쉼터의 감시를 부탁해 두었다. 납치 시도가 임박했음을 직감했던 것이다. 방 안으로 뛰어든 것은 최 이사의 부하들이었지만 복도 밖은 순식간에 경찰 병력에 의해 포위되었다. 최 이사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아이를 납치하는 것과 공권력과 총격전을 벌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젠장, 퇴각해. 그들은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 창문을 깨고 달아나려 했다. 경찰들이 방 안으로 진입했다. 괜찮습니까? 부상자는 서연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부서진 침대 밑으로 기어가 떨고 있는 민지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실신 직전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불보다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강태환.
그 노인은 선을 넘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민지를 해치려 했다. 용서는 없었다. 며칠 후 마지막 신문기일이 열리는 서울 가정법원. 법원 입구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SJ그룹의 후계자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의 마지막 날을 취재하기 위한 열기였다. 서연은 김민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6년 전 도망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김민준은 스위스에서 극비리에 귀국했다. 그의 곁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오정민 실장이 검찰 증인 보호팀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동행했다. 그들은 법정으로 향하는 대신 법원 내의 특별 대기실로 들어갔다. 김민주는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준비됐습니까? 윤서연 씨? 지금부터 괴물을 잡으러 갑시다. 네. 서연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환의 파멸. 그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SJ그룹의 이준영 변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그들 쪽을 바라보더니 다급하게 어딘가로 뛰어갔다. 이상하군. 김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순간 법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한순간에 법정 입구가 아닌 1층 로비로 미친 듯이 달려내려갔다. 속보입니다. SJ그룹 강태환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김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꿍꿍이인가. 그들도 인파를 헤치고 로비로 향했다. 1층 로비 중앙에는 임시로 설치된 단상이 있었고 강태환 회장이 초췌하지만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가면을 쓴 채 서 있었다. 최 이사가 그 옆을 지켰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환은 마이크를 잡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법적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네, 그 아이, 민지는 제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가 남긴 소중한 제 손녀가 맞습니다. 로비가 터져나갈 듯한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강태환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윤서연 양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합니다. 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이 남긴 핏줄을 거두고 지훈이가 못다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윤서연 양을 제 며느리로 저희 SJ 가족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SJ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윤서연 양에게 그 재단의 이사장직과 제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교활한 거래 제안이었다. 그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수조 원의 돈과 명예를 던졌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서연은 정의를 원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돈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여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입을 돈으로 틀어막으려 했다. 모든 카메라가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녀가 이 엄청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서연은 인파를 뚫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내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강태환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가족의 일원이라고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게 자신의 아들을 직접 살해한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기자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태환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어렸다. 재산 상속권. 서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수십 년간 빼돌린 비자금과 내 남편 강지훈의 목숨값으로 이룬 그 더러운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서연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이자는 지금 저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범죄를 덮기 위해 제 입을 막으려 피 묻은 돈을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저 계집애가 지금 헛소리를. 강태환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다. 당장 끌어내. 최 이사가 서연에게 달려드는 순간 모두 멈추시오. 로비의 정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인형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기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단상을 포위했다. 김민준이 그들 앞에서 차갑게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이 시간을 버는 동안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강태환 씨. 검사가 강태환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당신을 고강지훈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시에 다른 수사관들이 최 이사를 덮쳤다. 최 이사. 당신을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음모야. 내 놈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강태환은 늙은 사자처럼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최대 재벌 총수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미친 듯이 담아냈다. 김민주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게 이미 신호를 보냈다. 오정민의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 파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고 있었다. 강태환은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었다. 강태환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6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지옥 같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과 최 이사가 검찰에 압송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벌 총수의 체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법 위에 군림해온 SJ 제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었다. 다음 날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유례없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관된 모든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시작되었다. 오정민 실장이 5년간 지켜온 USB 드라이브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강태환의 살인 교사 증거뿐만 아니라 정계와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이어진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진실의 무게에 경악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오정민 실장의 증언과 그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납치 미수 현장에서 체포된 부하들의 자백이 더해져 강태환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았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조차 그는 윤서연을 아들을 홀린 요물이라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고 자신의 모든 행위는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태환에게 아들에 대한 살인교사,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배임,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최 이사 역시 살인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로 얼룩진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했다. 강태환이 몰락하자 윤서연에 대한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꽃뱀이라 부르던 언론은 이제 그녀를 거대하게 맞서 싸운 용감한 어머니라 칭송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선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녀의 모든 과거가 미화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었을 6년간의 고통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에 대한 양육권 소송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싱겁게 끝이 났다. 법원은 강태환 측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윤서연에게 민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했다. 또한 강태환 일가가 민지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서연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의 보호 아래에 서게 되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SJ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였고 여러 계열사로 쪼개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다. 김민준 변호사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 덕분에 전국에서 몰려든 사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게 강지훈 상무님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 목록입니다. 김민준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강태환의 불법 비자금과는 별개로 강지훈이 생전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았거나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주식과 부동산이었다. SJ그룹 자체는 무너졌지만 이 재산만으로도 윤서연 씨와 민지 양은 평생 상상도 못할 뿔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민지 양이 유일한 상속인이니까요. 서연은 한참 동안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조 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6년 전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돈이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민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 돈, 저희에게 필요 없어요. 이 돈에는 지훈 씨의 피냄새가 배어 있어요. 민지가 이 독이 든 유산에 묶여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민지는 SJ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제 딸 윤민지로 살아야 해요. 김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가 정말 원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고발하고 SJ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했죠. 그 뜻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다른 방식으로 몇 달 후 지훈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설립되었다. 그 재단은 강지훈의 모든 유산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단 하나였다. 대한민국 전국의 미혼모들과 서연처럼 거대한 권력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돕는 것.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에만 몰두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1년이 지났다. 서연과 민지는 서울을 떠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남쪽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지수나 윤서연이 아닌 그저 동네의 평범한 모녀로 살아가고 있었다. 6살이 된 민지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다. 그날 오후 서연은 민지와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지가 웃으며 달려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서연은 놀라서 달려갔지만 민지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났다. 괜찮아,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아이의 이마에는 2년 전 그날 생겼던 지금은 거의 아물어 희미해진 흉터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상처.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도망과 공포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민지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증거이자 용기의 훈장이었다. 우리 민지 정말 씩씩하네. 민지가 서연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근데 우리 희망재단은 왜 만든 거야? 아빠 이름으로? 서연은 벤치에 앉아 민지를 무릎 위에 앉혔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딸의 눈을 보며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거든. 아주 나쁜 괴물이랑 싸우다가 우리 민지랑 엄마를 지키려고 하늘나라로 갔어. 하지만 아빠는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남겨줬단다. 그 선물로 우리는 아빠처럼 다른 용감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게 바로 아빠가 남긴 우리의 유산이야. 민지는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딸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6년간의 지독한 도피는 끝났다. 끔찍했던 악몽도 거대했던 제국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상처의 유산을 딛고 일어선 희망, 그녀의 딸 민지가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들만의 미래를 향해 따뜻하게 웃었다.